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1% 내린 24,987.47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21% 하락한 2,773.87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2% 상승해 7,747.0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번 주말 주요 산유국 회담을 앞두고 예상보다 적은 증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부상하면서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2% 상승한 65달러 85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현재 미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하면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라파엘 총재는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나의 경제 전망은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면서 다만 2분기 경제가 갑자기 개선된 것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월 미국 주택 건축업체들의 신뢰도가 목재 가격 상승 우려로 악화했습니다. 전미주택건설업협회 웨스파고에 따르면 6월 주택시장지수는 전월 70에서 68로 내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70이었습니다. 주택시장지수는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넉 달 연속 하락한 이후 지난달에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한 달 만에 재차 하락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미중 간 무역 전쟁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기술주가 힘을 냈고 또 국제유가 반등에 에너지주가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나스닥 지수만 0.01%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충돌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 이 미중 간 무역 충돌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내용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유가가 반등하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 국제유가 하락세가 두드러졌었습니다. 향후 유가 흐름 어떨지 함께 짚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여전히 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없어지지 않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견도 들을 거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부진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힘없이 주가 하락에 매를 맞고 있는 모습인데 투자 의견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6월 19일 화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이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어제 국내장이 너무 많이 빠졌어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예의주시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낙폭이 크지는 않았고 나스닥 지수는 0.01%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의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겁니다. 미국이, 자국의 불황을 해외에 아주 효과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수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이 무역 분쟁을 통한 부분도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지금 자국 내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그리고 적절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고 자국은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금리 올라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흥국이라든가 여타국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따져보면 이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미국만 좋고 여타국가들은 당분간 좋지 못한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계속 우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핵심에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달러 강세가 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고 계셔야만 현재 전 세계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 뭐 유가의 흐름이라든가 위험자산의 흐름들이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다우는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은 소폭 상승을 했고 그리고 러셀 2000 소형주들이 포진된 러셀 2000은 뭐 그런 대로 괜찮게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감안해 보면 미국 시장은 이제 일정부 수준의 조정, 즉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금리 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 훨씬 더 시장에 큰 타격을 입혔죠. 왜냐하면 시장이 거기까지 예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시장은 예상을 했던 부분들은 어떤 좀 충격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더라도 예상을 했으면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못한 부분은 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충격을 받는데 이번에는 예상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은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해서 올해 4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돌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이고요. 아마도 이번 한 주를 통해서 그 충격을 전 세계 위험자산에서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지금 중국의 무역 분쟁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뭐 신규로 추가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의 미국에 대한 투자를 막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분위기는 점차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트럼프 정부가 이끌었던 것처럼 소리는 요란하지만 결과치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엄청나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패닉에 빠지지까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무역 전쟁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달러 강세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포인트를 잡고 계셔야만 이 현재 흐름이 전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무역 분쟁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산 기술 제품 1,102개 종목에 대해서 품목에 대해서 500억 달러 상당의 그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340억 달러 어치에 대해서 그 다음 달 6일부터 관세 부과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맞대응을 해서 미국산 농산물 등등 해서 500억 달러 25% 관세 그리고 미국이 340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붙인다면 자기네들도 추가로 관세를 붙이겠다라고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트럼프는 또다시 더 많은 관세로 맞서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국은 이제는 미국과 과거에 맺었던 무역 관련 협정이라든가 협의들은 다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점차 험악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들에 대한 우려로 유럽 시장도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하락을 했는데 미국 시장만 호련히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 약보합 정도 수준과 일부 기술주들은 오히려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유가는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국제유가가 달러의 가치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하는 그 품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가 이제 조만간에 있게 되는데 22일 날 있게 되는데 거기서 한 100만 배럴 정도 일평균 증산할 것이다라는 미국의 요구 등과 상당히 증산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요구로 가격 하락이 조금 더 추가되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증산은 30에서 60만 배럴 정도로 증산하는 것으로 합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1% 이상의 WTI 기준으로 유가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술주들은 좋았어요. 나스닥은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했고 장중에 아마존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테슬라도 3.5% 정도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앞서 우리 앵커께서 잠깐 그 미국 시장 정리를 해주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미국 주택협회죠. 전미주택건설업협회 NAHB에서는 주택 시장 지수가 상당히 하락했다. 70에서 68로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캐나다산 목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주택 경기가 다운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관세를 계속 때려가지고 뭐 철강 가격도 오르고 품목들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앞으로 미국에서 상당히 큰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담들을 다 안고 갈 수 있는지 여부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은 화려하지만 끝은 소소하게 끝날 수 있다라는 점은 계속 열려 있다라는 거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CME 미국의 선물 거래소죠.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예상한 9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82%까지 올라갔다는 것도 기억할 대목입니다. 예, 오늘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를 전반적으로 짚어주셨고요. 구체적으로 좀 푸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양대축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이제 기싸움이 아니라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첨예한 보복전으로 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최근에 국제유가도 급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미중 간 무역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계속 지르고 있어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무역 대표부 대표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잖아요. 이 사람 되게 강경한 사람인데 계속해서 강경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의 미국의 기술 집약적 산업에 중국이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제한안을 작성 중에 있고 이번 달 30일까지는 완성된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언급들은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겁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부담이에요. 시장 심리에 결코 좋을 거는 없다라고 보여주는데 정말로 얼마만큼 실제화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화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의 양보로 얻어낼 수 있느냐 미국 기준으로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 상황들을 좀 보면은요. 이제 미국이 한국과 너무 많이 손해봐서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주 재빠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자동차 부분에 원하는 대로 좀 해줬죠. 뭐냐면 미국 기준에 맞는 그러니까 한국 기준에 안 맞는 공해 자동차죠. 그런 것들을 미국 기준에만 오케이 되면 한국에 그냥 수입할 수 있는 그 쿼터 물량을 2배 이상 늘려줬고요. 그리고 한국의 픽업 트럭을 앞으로도 한 20년 이상 더 못 팔게 미국에 그렇게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좀 막았죠.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은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인데 한국과 미국에 비해서는 규모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두 국가의 교역량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걸 다 하나 세세히 맞추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조정되고 조율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불협화음과 잡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계속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인데 그게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주 한 주간의 무역 분쟁 관련돼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시장이 빠진 건 그것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고 미국 달러와 강세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와 강세가 없어지면 무역 분쟁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시장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좀 구분해서 보시되 지금 이 무역 분쟁 이야기가 자꾸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빠지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울고 싶을 때 원인을 찾으면 더 쉽게 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을 찾는 거죠. 하락의 이유가 뭔지를 시장은 자꾸
시장의 참여자들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연결을 시키는 건데 정말 그건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지금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락했다는 건 오케이인데 문제는 여기서 사실은 달러라든가 금리 때문에 떨어진 건데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더 위축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시장에 대한 대응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서 오늘 국제유가가 반등한 게 가장 큰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같은 신흥국 증시가 올라가는데도 힘을 좀 주는 겁니까? 좀 분석해 주십시오. 네, 달러 가치를 가장 극명하게 반영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석유죠. 그러니까 달러의 기축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목은 에너지의 결제를 무엇으로 하느냐인데 결국 지금의 가장 주요한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나 뭐 이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원유죠. 원유가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인데 이 에너지원을 무엇을 어떤 통화로 결제를 하느냐가 결국 기축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기축 통화 가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계속 원유 가격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기축의 가치가 떨어지면 원유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기축의 가치가 높아지면 원유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과 수요 공급을 지배하는 세계 경기 상황들 이것들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세계 경기 상황들은 그냥 쏘쏘하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보다 더 세게 움직이는 것이 미국 달러와 가치고 그 이면에 미국의 금리가 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달러 가치를 움직이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보면 원유 가격의 최근 움직임은 수요 공급이나 경제 상황과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축 통화 가치의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논의에서 따져보면 원유 가격의 안정, 사실은 이 가격이 나쁜 건 아니죠. 최근에 연초보다 많이 올라간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것이 가격이 다시 오른다면 무슨 얘기냐면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글로벌리하게 금융시장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부스터는 뭐냐면 특별히 신흥국에 있어서는 달러가치 약세예요. 달러가치 약세가 되면 기축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 기축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원자재 투자를 하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기축이 강세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달러 지수가 92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는 분위기였는데 다시 그것이 95 수준까지 올라가는 단기적으로 그래 버리니까 신흥국 증시는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과 추가 금리 인상 예상으로 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시면 미국 금리 인상하는 날 그리고 점도표가 올라가는 그 이후에 전 세계 증시 흐름과 위험 자산의 동향을 살펴보시죠.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려면 달러화 가치가 어떻게 안정이 되는지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건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되 일단 충격은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82%까지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들이 마음에 다 받아들여지는 과정까지는 신흥국 증시는 별로 재미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 한국에서 드러났던 것이고 그냥 ETF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낙폭이 훨씬 더 과대해지는 흐름들을 보여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항상 뭐냐면 단기적으로 낙폭은 세게 나오고 길이는 좀 짧아지는 흐름들이 요즘 좀 특징적인 조정의 국면의 흐름이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의 곽상준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화요일이죠.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로 한반도의 긴장감은 많이 줄었는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여전히 현재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아직도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사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 혹시 그 학창 시절에 안톤 신약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집 한번 읽어본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도 요즘 들어서 왜 그 생각이 자꾸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젯밤 밤을 설치신 분 또 있으시죠? 네, 축구가 결국 억울하게 약간의 그 심판 판정에 대한 무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패배를 했고요. 또 주식시장도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400포인트 선이 3개월 만에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환율은 7개월 만에 1,100원 선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6월 위기설이 대한민국은 예외가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무산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2018년도 썸머 랠리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오히려 썸머 랠리가 아니라 여름장에서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다소 위안을 삼을 만한 거리라고 할까요? 다소 그래도 긍정적이라면 어쨌든 긍정적인. 물론 일부 투자자사에서는 야, 이거 컨트롤 리스크가 해소됐는데 무디스가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더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중에 하나죠. 무디스가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투자 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여전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재정 상태가 모든 것이 안정적이라는 거죠. 물론 신용등급을 그대로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는 것은 다소 우리가 기대했던 상향을 기대했던 분들한테 다소 의외일 수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자, 화면에 자막이 나오네요. AA2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로 높은 신용등급이거든요. 우리가 인접한 일본보다도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이 훨씬 더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죠, 여전히 6월 위기설이라든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등급 전망을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이 무디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인상하지 않았던 가장 이유는요,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어떤 불확실성이냐?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대로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또 주한미군 문제 등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향후 추이를 좀 조망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무디스에서는 대한민국이 말씀해 드린 바와 같이 견고한 펀더멘탈을 유지하고 있다. 재정적으로. 그리고 대외 건전성도 양호하다. 외환보유고도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는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그 비핵화 범위와 속도,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 얘기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문제, 그리고 혹시나 모를 북한의 정권 붕괴 가능성 등 이런 아주 극단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감으로 표명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무디스가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아직도 여전히 개선할 점이 있다. 그 첫 번째로 꼽은 것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지금 제동이 걸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고령화 극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또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냐, 어떻게 잘 마무리돼서 이것이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나 화합을 이끌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향후 대한민국이 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 성장률 상향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숙제로 무디스는 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나 자명하고 당연한 말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과 같이 급락하는, 특히 신흥국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되는 일부 모라토리엄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는 일부 국가들과는 정반대로 대한민국에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모두의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율이 1,100원 선을 급등하는 등 외국인의 본격적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무디스의 국내 신용등급 전망, 유지 전망, 그리고 안정적이라는 판단 근거를 내놓은 근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무디스 이번에 신용등급 유지 전망은 국내 시장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로 국민주로 돌아온 삼성전자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기대와는 달리 주가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비교 대상인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애플에 비해서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5만 원 선 이하에서는 여전히 사도 되는 건지 투자 의견 여쭤볼게요. 좀 참담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주자 삼성전자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4일 액면 분할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대 주가가 이제 5만 원대를 결정이 됐는데요. 그러나 최근 한 달간의 모습을 보면은 5만 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5만 원 선은 계속해서 매도 물량에 의해서 되밀리는, 오히려 공매도가 크게 증가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장에서는 4만 6천 원대까지 급락하면서 연중 최저치였죠. 지난 2월 9일 금요일이었습니다. 4만 4,400 저가 4만 4천 원대까지 4만 4천 원대까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었죠. 물론 이것은 액면 분할하기 이전 주가를 환산한 겁니다. 액면 분할이 지난달 4일날 액면 분할이 시켰기 때문에 올 연초 2월 달에는 200만 원대를 호가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액면 분할하는 것으로 환산해서 보면은 연중 최저가가 지난 2월 9일이었다는 겁니다. 44,420원 환산해보면. 그래서 그 저점대까지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추락 여파로 인해서 코스피 종합지수가 2,400선마저 붕괴시키는 그런 아픔을 어제장에서 겪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 이렇게 약세를 면치 못하는 이유는 최영국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이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것은 사상 최고치 신고가 행진을 연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 요인을 몇 가지로 한번 짚어보면요. 역시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속적인 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난 8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도한 그 수량을 보면요. 2,300만 주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매도가 외국인 투자가들로 이루어짐에 따라 그 요인이 가장 컸고요. 또 하나는 2분기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탔습니다만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였던 것은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올해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을 하향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 4분기, 4,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되돌아가고 있다. 그 가장 큰 근거가 최근 들어서 감소하고 있는 핸드폰 판매 수요 위축에 따른 그런 영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매도가 여전히 크게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으로 작용하고 있고, 끝으로 하나 더 꼽는다면 여전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 구조조정, 재벌 계획의 일환으로서 일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재벌 규제 또한 삼성전자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이든 아니면 지속적인 것이든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또한 내일의 상승을 위한 어떤 과도적인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리면서 주가는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강조해드렸습니다. 왜냐? 하락 다음에 바로 횡보하는 것이 상승하는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락 이후에 반등 이후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는, 흔히 우리가 그러죠. 주가가 바닥인 줄 알고 샀더니 바닥 밑에는 땅굴이 있더라 하는 주식 투자 속담이 있다시피 단순히 낙폭 과대됐다 하여 매수하는 것은 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삼성전자가 5만 원대 이하에서는 일부 분할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 하는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한계를 갖고 있는 많은 개인 투자분들은 단순히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는 것 저는 자제가 요구되고 있고, 바닥을 찍고 상승 반전이 확인될 때까지 좀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매도할 필요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 과정이기 때문에 그 반등을 기다려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또한 단기 매매 자신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추가 급락을 할 때는 장중 순간적으로 5% 이상 급락할 때는 단기 매매로 저점 매수 전략을 펼쳐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여튼 단기적인 전략이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무조건식으로
하락했다 하여 무리한 물타기를 한다든지 매수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자제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불리는 2,400선을 하향했고 코스닥은 3%나 급락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머리를 어지럽혔는데요. 국내 증시가 앞으로 더 빠질까? 반등한다면 사야 되나? 또 환율은 언제쯤 안정이 될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투자 전략 좀 짜주십시오. 네. 오늘이 벌써 6월 19일입니다. 6월도 중순이 넘어들면서 6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가에 대한 확신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 중에 하나죠. 스님이고요. 그리고 민족 투사이기도 합니다. 독립운동가기도 하고요. 한용운님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님의 침묵입니다. 거기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후렴구 끝소절 바로 앞에 분에 나의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굉장히 너무 좋아하는 시고요. 글귀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국내 시장이 그렇죠. 이미 추세는 이탈한 안타깝지만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식 투자는 상승할 때보다 하락할 때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시를 인용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은 시장은 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대한민국 시장만 최근 들어 최고의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접한 중국 시장도 역시 하락 기조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 증시는 여전히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거리입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을 전망을 해보면 여기서 급락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것보다는 상승 전환하기 위한 바닥 다지는 과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지루한 조정 장세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가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투자 전략입니다. 투자 전략을 새겨서 이번 주에 여러분 한번 체크 포인트 한번 살짝 언급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는 역시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강조해드렸던 대목이죠. 어제 1100원 선이 7개월 만에 돌파가 됐어요. 1104원 80전. 7원 10전이나 상승했습니다. 환율이 1100원 이상에서 고공행진을 벌인다면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 전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가자마자 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5조 원입니다. 500억 달러에 대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을 했죠. 그에 맞불이라도 넣듯이 중국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단행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트럼프 정부는 향후 1,000억 달러 수준, 1,000억 달러면 1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1,000억 달러 수준의 또 무역 관세를 준비 중이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엄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대한민국이 천연적인 새우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이 무역 전쟁의 확산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 22일 날이죠. 이번 주 22일 주말에 오펙 산유국 회담이 열립니다. 오펙 산유국 회담에서 과연 증산 합의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 시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절대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론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추세는 이탈을 했습니다. 2419포인트가 붕괴되면서. 그래서 절대 매수는 자제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 하락할 때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상승을 보인다면 일정 부분 현금화해서 지금은 현금 비중이 주식 비중보다 좀 더 많게 유지하는 이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지금 좀 몸을 수그리고 움츠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슈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은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야간 선물 시장이 소폭 오르기는 했던데 오늘 국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이렇습니다. 일봉상에서요, 어제 추세를 깬 상태에서 지금 304지수까지 밀렸던 모습들입니다. 전반적으로 303지수 하단부들 지지력들 있긴 하지만 이미 좀 지켜줘야 될 추세선을 약간 이탈한 모습의 아래 하단부를 오늘 지켜내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은 304지수부터 303지수들 지수 추세를 지켜낼까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선 굉장히 특이한 거는 S&P 나스닥 전반적으로 크루드오일처럼 어제 오전 11시 이후에 대부분 차트들이 반등을 해준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추가적인 11시 이후에 급락이 한 번 더 있었고요. 그 이후에 다른 차트들, 다른 지수들 다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회복을 야간장까지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우리 시장만 유독 하단부에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우선 얘네들이 얘를 빼기 전에도 우선은 이 구간들 지지 반등을 한번 해주는지를 봐야 되는 관점이고요. 우선 무너지기 전까지는 추세를 약해서 깨뜨리긴 했지만 아직 가로저항점들 무너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지력의 보합권 매매 전략들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오늘 야장에서의 반등 여력을 줬던 아이들 추가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추세를 건드리고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겠죠. 그래서 우선은 눌린 매수 반등을 좀 노려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305지수, 그 다음에 307지수 이렇게 두 자리를 나눠서 안착을 하는지에 좀 주목할 생각입니다. 야간 장대 305.30대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들이고요. 중요한 건 305점 후반대 1차 저항이 굉장히 강하게 놓여있는 상태고요. 어제 주간장의 종가 부근이죠. 그 이후에는 307.80대에 또 강한 저항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구간들 눌림에서의 지지력에 다시금 배팅해서 이 윗자리를 오늘 되돌아가서 이 중간 추세를 넘지 못하더라도 우선은 추세를 깨지 않고 보합권에서 머물러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단부들 제약을 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 추세 매도를 보시려면 올라온 아이들이나 깨진 다음에 보시는 게 좋고요. 우선 깨기 전에는 이 구간들 보합 예상하고 보합권 매매 전략을 그대로 펼치겠다. 한마디로 눌린 매수 전략에 깨지기 전까지는 단타 매수를 지속적으로 보겠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는 유로 FX, 크루드 오일, 골드 등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여쭤볼게요. 네, 어제 서울경제 신세계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예. 전략적으로는 저희가 가격 조정을 해서 굉장히 수익을 잘 내는 구조였으나 여전히 큰 그림들은 아직 고민해야 될 게 많다.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자면 달러 인덱스는 이 구간에서 밀려서 여기 보합을 계속 뛸 건지 아니면 얘네들을 눌림을 한번 줄 건지 여전히 고민되는 상황들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거죠. 저희가 전략을 이렇게 짰었습니다. 94.70대 안착 못한다. 재반등했을 때도. 그래서 얘 매도에 얘 단타 매수는 가능한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질지 얘를 지키고 지속적인 보합을 뛸지는 확정을 짓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제는 이미 이 구간들 저항을 받고 출렁거렸기 때문에 얘네들 매매는 하기가 수월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저가를 지켜내는 건지 아니면 아래 구간까지 한번 빠졌다가 되돌림을 줄 건지 한마디로 얘네들 일봉상에서의 전 고가를
계속적으로 지켜줄 건지 시장도 헷갈릴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도 일봉상에서 보자면 거의 수렴 구간에 드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고가를 높이지 못하고 저가도 낮추지 못한 현상들이죠. 그래서 우선은 가장 좋은 거는 달러 인덱스가 한 번 더 깊게 빠진 이후에 반등 노린 게 좋으나 우선은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려면 우선 부합권 매매를 인정하시고 싸우는 게 좋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아직은 혼조세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겁니다. 어제 저희가 저가 1.16730 지지력의 매수, 그 다음에 매수를 하는데 좀 조심해서 마지막에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어제 생방송에서까지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목표를 여기 안착 못하기 때문에 우선 1.17000대 올청이 들어왔고 다시 재매수 전략을 펼쳐서 지속적인 보합권 예상하고 어제 싸웠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1.17100대를 돌파를 할 거냐에 대한 문제고요. 우선은 가장 오전 중에 그림은 이 구간에서의 보합 혼조세가 예상된다. 한마디로 어제 구간들 지지력을 지켜내고 싸우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그 윗구간들 돌파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얘네들은 한 마디를 다시금 올려놓을 수 있는 윗마디를 공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우선은 이 구간까지를 먹는 게 1차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돌파 여부를 보시려면 충분한 돌파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되나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는 싸움이고 그 다음에 윗구간들 1.17100대는 아직 저항들이 강하기 때문에 무작정 쫓아가기도 어렵다. 유럽장 이후에 큰 흐름들, 힘이 있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추가적인 반등은 보셔야 될 거고요. 그걸 본다는 거는 얘네들 음봉을 유지하면서 아래 구간을 깬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로달러도 박스권의 5차 구간이죠. 저희가 어제 얘네들 핵심 박스의 윗구간 5차 구간이다. 그래서 얘네들 충분히 돌파되는지를 지켜보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선 예상 저항은 윗구간들 1.17100대 그대로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1.17000대를 중심으로 혼조세 뛰는 보합권 예상하고 우선은 전략을 펼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매도 전략을 펼쳤었고요. 이 구간들 67.20대 안착 못한다에 배팅을 해서 월물이 7월물인데 지금 이제 8월물로 거래를 하셔야 되겠죠. 자, 8월물 기준으로는 67.10을 안착 못하는 그림의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 그래서 어제는 매수 배팅을 했었고요. 오전 중에 매수 배팅을 도입했는데 출렁거림이 있어서 다시 되돌아가는 거 보고 65.50 위에서만 매도를 본다. 그래서 목표는 65.50을 잡고 끌고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54부터 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66달러 맞고 분할 하나 대비하고 본다. 그래서 여기서의 다시 변곡이 일어난지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추세 저항이기 때문에 매도 유지하심이 좋고요. 반등 시에 매도 전략에 66달러 안착 못할 시에는 지속적인 매도 관점으로 64.4050까지 끌고 가는 전략들 세우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골드는 어제 이 구간들 보합을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싸우겠다. 그래서 위아래 매수 매도 전략을 펼친다 말씀을 드렸고요. 일봉상에서의 추세 하단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쫓아가는 건 어렵지만 눌림에서 매수 전략은 유효하겠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가 지지력의 중심 근처에 있기 때문에요. 얘네들은 눌림에서 오늘 지속적으로 얘네들 돌파 여부에 주목하면서 매매를 한다. 여전히 계속 보합권 매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중간중간 체크하셔야 될 게 어제 양봉 전환의 음봉, 그 다음에 또 양봉 음봉 전환이 지속적으로 됐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 때문에 수렴 구간에 들어서서 있는데 추가적인 음봉의 유지인지 아니면 여기서 양봉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고가는 높이지 못하겠지만
얘네들 부합을 띄는지 주목하면서 보시라. 추세는 눌림에서 어차피 매수를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 구간들 혼조세를 잘 이겨내시고 유리한 자리를 온다면 얘네들 눌림 매수권 전략까지를 고려하시면서 전략을 짜놓으신다면 큰 무리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추천주 공개해드리고 이 시각 특징주까지 투자 의견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